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있는 명문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제이슨 파커입니다. 제가 가장 기대하며 듣고 있는 수업이 있는데요. 바로 현대 군사분쟁과 국제정세라는 수업입니다. 특히 이번 수업에서 인상 깊은 대화가 있어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려 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스털링 기념관 304호에서 진행되는 이 수업은 제 전공 과목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수업입니다. 특히 윌리엄스 교수님의 수업 방식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교수님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국제 문제들을 역사적 맥락과 연결지어 설명해 주시면서도 학생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수업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오늘도 평소처럼 수업 시작 30분 전에 도착했는데 강의실 분위기가 조금 다르더군요. 게시판에 붙어 있는 오늘의 수업 주제가 눈에 들어왔죠. 러시아 전쟁과 북한군 파병의 의미. 며칠 전부터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해왔던 저는 꽤나 오늘 수업이 흥미로울 것 같더라고요. 평소처럼 앞에서 세 번째 줄 중앙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이 자리는 교수님의 설명도 잘 들을 수 있고 프레젠테이션 화면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위치거든요. 노트북을 펴고 지난주에 찾아봤던 북한 관련 자료들을 다시 훑어보는데 평소보다 조금 일찍 윌리엄스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교수님은 평소와 달리 무거운 표정을 하고 계셨어요. 노트북을 연결하시면서도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신 것 같았죠. 프로젝터가 켜지고 화면에는 러시아 극동 지역의 위성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의 제127 자동차 소총사단 예하 44980 부대 기지의 모습이 선명하더군요. 위성 사진 속에는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력들의 이동이 포착되어 있었고 러시아 군용 수송함들의 활동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이 사진들은 지난주에 촬영된 것들인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들은 북한이 역사상 첫 대규모 지상군을 파병한 역사적인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최근 북한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윌리엄스 교수님은 북한의 식량 배급 시스템 현황과 최근 배급량 변화를 보여주는 상세한 도표들을 화면에 띄우셨습니다. 현재 북한의 상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평양을 포함한 주요 도시들에서조차 향후 6개월간 식량 배급이 중단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죠. 특히 평양시의 경우 약 150만 명의 주민들이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교수님은 북한 전역의 상세한 지도를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평안북도 의주군과 자강도, 양강도 지역이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말, 이 지역들에 전 없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의주군 일대는 북한의 주요 곡창지대 중 하나인데 홍수로 인해 농경지의 대부분이 유실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북한 정권의 대응이었는데요. 재난이 발생하고도 8월이 되어서야 겨우 복구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마저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두 번째 홍수가 닥쳤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고 새로운 위성 사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진에는 광활한 농경지가 온통 흙탕물에 잠겨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더군요. 이 재난의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수치를 봐야 합니다. 의주군의 경우 전체 경작지의 약 78%가 완전히 침수되었고 자강도 지역은 주요 댐들이 범람하면서 하류 지역의 농경지가 모두 유실되었어요. 양강도에서는 감자 주산지가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로 인해 북한에서는 겨울철 식량 확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재난 대처 능력이 이렇게 취약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학생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은 북한의 재난 대응 체계를 보여주는 도표를 화면에 띄우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 요인을 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첫째, 북한은 자연재해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는 건데요. 기상 관측 장비가 노후화되어 있고 위성 정보 활용 능력도 매우 제한적이죠. 둘째로,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준설선, 배수펌프, 중장비 등 필수 장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한계가 있는 거죠. 셋째, 관료주의적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모든 결정이 중앙당의 승인을 거쳐야 하다 보니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죠. 교수님은 이어서 북한, 중국, 러시아 세 나라의 관계도를 화면에 띄우시더군요. 이런 심각한 식량위기 상황에서 김정은이 처음 선택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 두 전통적 우방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매우 큰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는데, 과거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고 있을 때에도 중국이 식량과 생필품을 지원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최근의 중국 경제 지표들로 전환하셨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과거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중국은 현재 당시와 달리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거든요.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첨단 기술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도 심화되고 있죠.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미국의 제재는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북중 관계의 최근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를 화면에 띄우셨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북한이 러시아와 맺은 새로운 군사동맹 조약이었는데요. 이 조약에서 북한은 러시아를 유일한 동맹국으로 지칭했는데, 이는 중국 지도부에게 심각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를 70년 혈맹 관계에 대한 배신으로 해석하고 말았죠. 교수님은 중국의 구체적인 대응 조치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보복은 신속하고 강력했습니다. 우선 북한의 긴급식량 지원 요청을 전면 거부했어요. 다음으로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취업 비자 연장을 중단했고, 최종적으로는 약 2만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북한으로 송환했죠. 이는 북한 정권에게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이들 노동자들이 매년 벌어들이는 외화가 약 5억 달러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북한과의 비공식 무역까지 강력하게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통한 밀무역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고, 국경 지역의 비공식 송금 루트도 대부분 차단되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시장 경제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왔죠. 주요 시장의 물가가 급등했고, 환율도 크게 불안정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선택한 카드가 바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었습니다. 교수님은 ICBM과 관련된 상세한 기술 도표들을 화면에 띄우셨습니다. 하지만 이 협력은 단순한 병력 지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실제 목표는 러시아가 보유한 핵심 군사기술들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교수님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현황을 보여주는 연대기를 화면에 띄우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화성 18형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이 핵심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예요.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섭씨 7,000도 이상의 고온과 극심한 기압 변화를 견딜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사실 이게 ICBM의 핵심적인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ICBM이 우주공간으로 진입할 때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습니다. 하지만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는 엄청난 리스크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초당 약 7km의 엄청난 속도로 낙하하면서 발생하는 마찰열을 견뎌내야 하고, 동시에 정확한 궤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러시아는 이미 1960년대부터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북한의 다른 군사기술 개발 현황도 보여주시더군요. 두 번째로 북한이 관심을 가진 것은 핵추진 잠수함 기술입니다. 최근 원산 조선소에서 대형 잠수함 건조 정황이 포착되었는데, 문제는 핵추진 시스템의 핵심인 소형원자로 기술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이미 수십 년간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해온 경험이 있죠. 세 번째는 정찰위성 기술인데요. 교수님은 지난 5월 북한의 위성 발사 실패 당시의 자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북한은 여러 차례 위성 발사를 시도했지만 실용적인 정찰위성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특히 고해상도 카메라 기술과 데이터 전송 기술이 부족한 상황인데, 러시아는 이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지난 6월 19일 체결된 북러 군사협력 조약의 세부 내용을 화면에 띄우셨습니다. 문제는 이 조약에 공개된 내용만 보더라도 매우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제4조에는 어느 한쪽이 전쟁 상태에 놓일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공개된 부속 조항들인데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조약에는 최소 5가지의 주요 기술 이전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로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소형원자로 설계 기술, 그리고 군사위성용 광학장비 기술과 잠수함 소음 감소 기술, 마지막으로 전자전 장비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첨단 군사기술들이죠. 그렇다면 현재 파병된 북한군의 규모와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은 북한군의 파병 현황을 보여주는 상세한 도표를 화면에 띄우셨습니다.
현재까지 약 3,0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도착했고 12월까지 총 1만 명 이상이 파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의 소속인데 대부분이 폭풍군단이라 불리는 11군단 소속의 정예 부대원들이거든요. 교수님은 11군단의 조직도를 보여주셨습니다. 11군단은 북한군 최고의 특수작전 부대입니다. 4개의 여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여단은 공수훈련, 해상침투, 특수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이들은 평시에도 매우 강도 높은 훈련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해상 침투 훈련 시에는 실제 어뢰정을 타고 동해안을 따라 장거리 항해를 하면서 야간 상륙 훈련을 실시합니다. 또한 공수부대원들은 연간 최소 50회 이상의 낙하산 강화 훈련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교수님은 11군단의 훈련 체계와 장비 현황을 더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이 부대는 김정은이 직접 관리하는 최정예 부대입니다. 모든 대원들은 특수전 능력뿐만 아니라 외국어, 암호해독, 전자전 기술 등 다양한 훈련을 받습니다. 특히 대원 선발 과정이 매우 엄격한데 신장 170cm 이상, 체중 65kg 이상의 신체 조건을 갖춰야 하며 가족의 성분도 철저히 검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화면이 러시아 극동지역의 군사기지 배치도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이들은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의 여러 훈련기지에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127 자동차 소총사단 예하 44980 부대 기지가 주요 거점인데 이곳에서 러시아군으로부터 현대전 적응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죠. 교수님은 최근 입수된 북한군 훈련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러시아군 교관들의 평가에 따르면 북한군은 기초 체력과 규율 면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현대전의 핵심인 첨단 장비 운용 능력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드론 대응 훈련에서 북한군은 기본적인 전자전 장비도 다루지 못했고 야간 투시경이나 열화상 장비 운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더 심각한 문제는 언어 장벽입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한 러시아군은 급하게 한국어 통역 인력을 모집했지만 군사 전문 용어를 정확히 통역할 수 있는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로 인해 작전 지시나 장비 운용 교육에서 심각한 소통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특히 실전에서 실시간 전술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언어 장벽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북한과 인접한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주기적인 미군과의 연합훈련을 통해 유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함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갈고 닦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매우 비교되는 대목이죠. 교수님은 북한군의 실제 배치 계획을 보여주는 작전 지도를 화면에 띄우셨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계획은 이들을 도네츠크와 돈바스 지역의 최전선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특히 쿠르스크 지역 전선에는 최소 장군 3명과 장교 500명을 포함한 대규모 부대가 투입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학생들 대다수가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이는 사실상 이들을 총알바지로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교수님은 최근의 전투 상황을 보여주는 상세한 자료를 제시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하루 평균 1,3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극심한 격전지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은 이 지역에 최신의 무기 체계를 집중 배치했어요. F-16 전투기, 하이마스 미사일, 정밀유도 무기, 그리고 강철비라고 불리는 집속탄까지 모든 첨단 무기가 총동원되고 있죠. 특히 F-16 전투기의 경우 러시아군이 보유한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스텔스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군은 이런 현대전 무기에 대한 대응 훈련을 전혀 받지 못했죠. 게다가 하이마스 시스템은 70km 이상의 원거리에서도 2m 이내의 오차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데 북한군은 이에 대한 대응 수단을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예요. 교수님은 최근 루안스크 전선에서 발생한 전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첫 전투에 투입된 북한군 장교 8명이 전원 전사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군 측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용병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북한군이 사나울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전투 능력이 매우 형편없었다며 비아냥거렸죠. 특히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자전과 드론전에 대한 이해가 전무했다는 평가였습니다. 교수님은 여기서 북한군의 현대전 대응 능력에 대해 더 자세히 분석하셨습니다.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 중심전입니다.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공유하고 각 부대가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핵심이죠. 그러나 북한군은 이런 현대전의 기본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전술통신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드론과 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하여 전장을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정찰 드론이 적 부대를 발견하면 즉시 그 정보가 지휘 통제 시스템으로 전송되고 수분 내에 정밀 타격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이미 구축했어요. 특히 튀르키예에서 만든 바이락타르 TB2 드론은 8km 상공에서 적을 타격할 수 있는데 북한군은 이를 탐지할 수단조차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병참 문제인데요. 교수님은 북한군의 보급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띄우셨습니다. 파병된 북한군에게 약속된 월급은 $2,000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식량 보급조차 원활하지 않아 일부 부대에서는 탈영 사태가 발생했죠. 실제로 18명의 북한군이 식량을 제대로 받지 못해 집단 탈영을 시도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러시아 독립 언론 아스트라가 입수한 것인데 북한군들이 기본적인 군수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훈련에 투입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방한복이나 방탄조끼 같은 기본 장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 북한군 병사는 힘들다야라는 말을 하는 것이 녹음되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현재 북한군이 받고 있는 처우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죠. 교수님은 러시아의 입장을 분석한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시더군요. 한편 이런 북한군 파병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러시아는 매우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뻔뻔하게도 북한군 파병 사실 자체를 허위, 과장 정보라고 부인하고 있죠. 그 이유는 우선 현재 러시아는 한국에 약 2,800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원치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돈을 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런 나라를 굳이 건드려봤자 좋을 게 없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수많은 제재를 이미 받고 있는데 북한군 파병을 인정하는 순간부터는 추가적인 국제 제재를 받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죠. 교수님은 우크라이나의 대응 전략을 분석한 자료를 화면에 띄우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을 상대로 매우 정교한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는 살고 싶다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투항을 권유하는 한국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송출하고 있죠. 잠깐 이 채널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주목해 보실래요? 화면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제작한 투항 권유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먼저 주목할 점은 메시지의 구체성입니다. 별도의 수면 공간을 갖춘 크고 따뜻한 방, 하루 3끼 고기와 신선한 야채가 포함된 식사, 심지어 반려동물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환경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북한군의 열악한 처우와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을 보여주죠. 교수님은 우크라이나의 포로 수용시설 사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약속이 단순한 선전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실제 포로 수용시설의 내부 모습을 공개하고 있어요. 깨끗한 침구가 갖춰진 개인 공간, 의료 지원 시설, 식당 등의 모습이 상세히 담겨 있죠. 특히 한국어로 된 책들과 TV 프로그램도 제공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는 투항한 북한군 병사들에게 제3국을 통한 한국 망명까지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구체적인 망명 절차를 마련하는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전쟁 포로 처리가 아닌 인도주의적 구원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수님은 우크라이나의 심리전 효과를 보여주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셨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젊은 북한군 병사들 사이에서 투항을 고려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이들은 이미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통해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접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메시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교수님은 북한의 내부 통제 상황을 보여주는 새로운 자료들을 화면에 띄우셨습니다. 반면 북한 당국의 대응은 말이 안 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파병된 군인들의 가족들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어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의 국정원에서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이들 가족들은 별도의 장소로 강제 이주되어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가족 관리 지침인데요. 파병 군인 가족들은 매일 2차례의 사상 교육을 받아야 하고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된 상황입니다. 심지어 친척 방문도 제한되고 있죠. 북한 당국이 이처럼 극단적인 통제를 하는 이유는 파병의 실상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계급별 선발 기준같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길 한번 보세요.
교수님은 북한군의 파병 선발 기준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보시면 참 웃기게도 고위 간부들의 자녀들은 모두 파병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대상의 자녀들은 4년만 복무하면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받아 일찍 빠져나갈 수 있죠. 결과적으로 실제 파병 대상자들은 대부분 힘없고 가난한 일반 주민들의 자녀들입니다. 결국 선발된 군인 가족이 오열해 얼굴이 상했다는 증언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런 일을 겪다 보니 부모들의 태도도 점점 변화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과거에는 자녀의 입대를 자랑스러워했지만 이제는 차라리 혼자라도 도망가서 살아남으라고 말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변화가 이뿐만일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진짜 변화는 바로 북한군부 내부의 상황이에요. 교수님은 북한군 지휘부의 최근 동향을 분석한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현재 북한군 총정치국과 보위국이 매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사상동요, 방지대책이라는 특별 지침이 하달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김정은이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지침을 전부 알 수는 없지만 알려진 일부 내용에 따르면 군 간부들은 매일 예하 부대원들의 사상 상태를 점검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특별 감시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본 흔적이 있는 병사, 외부 정보에 관심을 보이는 병사, 가족들과의 연락이 잦은 병사, 휴전선 근무 시 남측 방송을 청취한 이력이 있는 병사 등이 포함되어 있죠. 특히 휴전선 근무 경험이 있는 병사들을 중점 관리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화면은 북한군의 계급별 동향 분석 자료로 전환되었습니다. 중간 계급 장교들의 동료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30, 40대로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어린 시절에 겪었던 세대입니다.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높고 체제에 대한 환상도 없는 세대죠. 최근에는 이들 중 일부가 부하들의 러시아 파병을 적극적으로 만류하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최근 입수된 북한군 장교의 증언 자료를 공개하셨습니다. 한 탈북한 중위급 장교의 증언에 따르면 러시아 파병이 결정된 후 장교들 사이에서 이번에는 완전히 잘못된 결정이라는 이야기가 은밀하게 오갔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부하들을 러시아에 총알바지로 보내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토로하는 장교들이 많았다고 하죠. 중요한 것은 이런 불만이 단순한 감정적 차원을 넘어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화면을 정지시키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사태는 21세기의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처럼 병력의 수나 무기의 양으로 승패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보전, 심리전, 첨단 과학기술의 활용 능력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군의 현재 상황은 매우 비극적입니다. 그들은 21세기의 전장에 20세기에 이미 폐기된 지 오래되어버린 전술을 가지고 나선 셈이니까요. 교수님은 이어서 최근 입수된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위성사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러시아가 이들을 완전히 소모품처럼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군 내부에서도 북한군을 총알바지 정도로 여기고 있고 가장 위험한 전초 기지들에 북한군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군의 정밀 타격 능력이 날로 향상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방어 수단도 없이 전방에 배치된 북한군의 생존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화면을 북한 내부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들로 전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한 이 사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나 정치적 거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번도 자유를 경험해보지 못한 젊은이들이 독재자의 이기심 때문에 타국의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인도주의적 비극입니다. 교수님은 북한 젊은이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차례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러시아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죠.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이들이 전사하더라도 그 가족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수업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자리를 뜰 수 없더군요. 지금 일어난 사태가 알면 알수록 정말 너무나 비극적인 사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는데 한국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은 김정은이 벌여놓은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